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지도사, 복싱, 구술 평가 영역 중에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술 평가 영역 지도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평가 항목이 바뀐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줄넘기가 추가됐고요, 실기에서. 그리고 미트 받기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미트 치기도 추가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한 가지 더 변경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구술 평가 영역이 규정, 지도 방법, 태도 이렇게 나뉘는데, 규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상 3개로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작년에는 이게 배점이 4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할 지도 방법도 배점이 40점, 작년에는. 올해부터는 규정, 복싱 규정 관련해서 배점이 20점이고 지도 방법이 60점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0점. 지도 방법 1부에서는 생활체육 관련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의 목적,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체육의 목적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는 운동 기능의 습득, 그리고 세 번째는 즐거움 추구입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자료에 나온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선 자료에 나온 내용부터 전부 읽어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한 평생 체육의 필요성 대두, 산업화 기계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체력 저하, 주 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전한 여가 활동 수단이 필요해짐, 현대인의 스트레스 우울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장치가 필요, 현대산업의 개별화 파편화 등으로 공동체 의식 약화. 자료에는 이게 생활체육의 필요성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생활체육이 필요한 이유는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유지를 위한 평생 체육 활동 필요, 두 번째는 체력 증진, 세 번째 건전한 여가 활동 수단의 역할,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 다섯 번째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음. 이렇게 5가지를 요약해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생활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로 나올 때 생활체육이 개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는 운동 기능 전수 및 지식 전달, 건전한 인성 형성, 건강 증진, 이렇게 3가지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인성 형성은 품성 형성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시험에 나온 내용은, 구술 시험에 전에 나왔던 내용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 3가지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기능 전수 및 지식 전달, 건전한 인성 형성, 건강 증진,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더해서 복싱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랑. 복싱 운동 기능 전수 및 복싱 관련 지식 전달, 건전한 인성 형성, 건강 증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 첫 번째 전문 지식과 기술, 두 번째 원활한 소통 능력, 세 번째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 네 번째 도덕적 품성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가르치려면 원활한 소통 능력이 또 필요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 그 다음에 도덕적 품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생활체육 지도 기획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 기획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목적 이해 숙지입니다. 프로그램이 그 단체의 철학 및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 단체의 철학을 구현하는 데 프로그램이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목적 이해 숙지입니다. 두 번째는 참가자의 요구와 수요 조사. 당연히 직접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 및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요구를 반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수립. 프로그램의 목적 수립은 프로그램 기획의 전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실천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수립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단계별 활동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의 실행, 공간 확보하고 홍보하고 참가자 및 지도자 모집 등 다양한 분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에서는. 여섯 번째는 마지막은 프로그램의 가치, 태도, 효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오른쪽에 나온 표를 보시고 외우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가 생활체육 지도 기획 과정 또는 다른 말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생활체육 지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안전과 인성 교육입니다. 안전과 품성 교육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여기서 역할이라는 게 중요해요.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온 건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운동기능 전수, 전문 지식 전달, 체력 진단 및 운동 처방,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번 시험 때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세 가지에 대하여 말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칭의 중요성, 준비운동의 중요성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스트레칭 없이 진행할 경우 근육에 무리를 주고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준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정리운동의 중요성은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젖산을 제거하여 근육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외우기 힘드시면 심박수와 혈압 안정시키고 근육통을 감소시킴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정리운동. 그러면 복싱 종목에 맞는 스트레칭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먼 곳부터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의 순서로 동적인 스트레칭에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일정 자세를 최소 20초 이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CPR 과정. CPR은 심폐소생술 를 의미합니다.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 응급처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심폐소생술 CPR. CPR이 뭐의 약자인지는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그래서 CPR 과정, 심폐소생술의 과정은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반응 확인입니다. 반응 확인. 두 번째는 119 신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구조를 지시하고 혼자일 경우에는 휴대폰, 스피커폰을 이용해 119에 신고한다. 세 번째, 기도 개방 및 호흡 확인. 네 번째,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한다입니다. 가슴 압박은 그래서 분당 한 100에서 120회, 압박 깊이는 5cm입니다. 가슴 압박은 1초에 2회 정도 하는 거네요. 다음은 복싱의 신체적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싱의 신체적 효과는 당연하겠지만 체력 향상, 정신력 증대, 심폐지구력, 근력, 리듬감, 협응력 등이 발달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협응력은 신체의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등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협응력이라고 합니다. 협응력. 시합에서 떨어져 아쉬워하는 선수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질책보다는 다시 운동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시합에서 잘못된 점들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연령별 복싱 스텝 지도 방법. 복싱 스텝입니다. 스텝 지도 방법. 유소년 때는 성장판에 무리가 가지 않게 지도한다. 참고로 유소년은 0에서 14세까지의 유년과 소년을 유소년이라고 합니다. 14살까지. 그리고 청소년은 체력이 닿는 한도까지 운동, 성인은 개인 체력에 맞게 운동, 노인은 뛰는 스텝보다 걷는 스텝으로 운동. 이게 각 연령별 복싱 스텝 지도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서 시험에 이것도 나왔던 건데 60대 회원이 복싱 체육관에 왔을 때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더해서 유소년 또는 학생이 복싱 체육관에 왔을 때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이거는 운동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눈높이 지도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교 생활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유대감 형성을 한 뒤 스스로 운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유소년이 복싱 체육관에 왔을 때 지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성장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면 좋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도 방법 1부에서는 생활체육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도부터 지도 방법은 작년 40점에서 60점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조금 다른 복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합격하라고 합격의 길을 팍팍, 운전하면서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합격의 길을 팍팍,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합격하시라고 합격의 길을 팍팍, 저보다 못생긴 분들 인생 힘들었을 테니까 합격하시라고 합격의 길을 팍팍, 못생긴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보다 잘생긴 대다수의 분들 모두 합격하시라고 합격의 기운을 팍팍팍. 지금 책상에서 앉아서 이 영상 보시면서 열공하시는 분들도 합격하시라고 합격의 길을 팍팍. 자, 이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지도 방법에 대한 영상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구술시험 대비 지도 방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규정 관련해서 재밌는 룰 하나 퀴즈로 내겠습니다. 히잡은 검은색, 흰색만 가능하다. OX 히잡. 정답은 X입니다. 히잡은 검은색만 가능합니다. 히잡이 뭔지는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 받으신 분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복싱의 역사입니다. 복싱은 고대 조각이나 벽화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손에 글러브 대신 가죽을 감아 사용하였습니다. 현대 복싱은 19세기 퀸스베리 규칙이 만들어진 뒤에 글러브 사용 및 규칙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에 퀸스베리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퀸즈베리 규칙 또는 퀸스베리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퀸스베리 규칙은 글러브를 끼고 1라운드는 3분, 휴식은 1분으로 하며 다운이 되어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면 상대편의 승리로 인정하는 룰. 현대 지금 복싱과 똑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각 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복싱 메달 리스트. 올림픽 메달은 올림픽에서 최초의 메달입니다. 메달, 동메달 따셨고요. 1948년 14회 런던 올림픽에서 플라이급 한
한수안 선수께서 올림픽 최초의 메달입니다. 한수안. 올림픽 금메달은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미들급 신준섭 선수께서 올림픽 첫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신준섭. 아시안게임 최초 금메달은 1954년 제2회 마닐라, 필리핀이죠. 필리핀 마닐라 아시안게임에서 패더급에 출전한 박금현 선수가 아시안 최초 금메달입니다. 박금현. 세계선수권 최초 금메달.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세계선수권 최초 금메달. 1986년 제4회 미국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벤턴급 문성길 선수입니다. 문성길. 복싱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싱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적이 많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복싱의 기본 자세는 따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따로 만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서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그대로 한 발자국 뒤로, 왼발의 발끝은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오른발은 많이 돌려줍니다. 그러면 몸 상태가, 몸이 이쪽 방향을 보게 돼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영상과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턱을 안으로 당겨주고, 명치는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구부려주고, 양쪽 무릎은 힘을 뺍니다. 왼손의 높이는 코, 입, 오른손의 위치는 본인의 턱 부근. 방금 복싱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건 뭐 개인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을 경우. 근데 되도록이면 코치 매뉴얼, 대한복싱협회 코치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 얘기해 주면 좋죠. 뭐 발의 각도가 45도라는 거. 복싱 붕대를 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싱 붕대를 감는 이유는 손을 보호하고 펀치력을 높이기 위해입니다. 이것도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손을 보호하고 펀치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이 오면 어떤 식으로 지도하겠는가? 이것도 기출문제죠. 인터넷에는 뭐 같은 내용의 답변들이 많은데 저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본인 생각을 가감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 5에서 10분, 줄넘기, 섀도우, 샌드백, 미트치기 각각 3분 3라운드 후 체력 운동을 진행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쯤에 체력 운동은 아령, 스템 레더, 메디신 볼 등으로 체력 운동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체력 운동은 아령, 스템 레더, 메디신 볼, 맨몸 운동 등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하고 뒷말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대로만 대답할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 두 번, 세 번째 똑같은 문제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뽑아서 감독관들 분께서 같은 내용만 들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 체력 운동은 아령, 스텝 레더, 메디신 볼, 맨몸 운동 등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드의 종류는 그 가드의 종류를 시연하는 영상과 함께 제가 그 가드 종류별로 설명하는 말을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에 나오는 걸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가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양손을 올리고 뒷손은 뺨 근처에 둔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필리쉘,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와 비슷하다고 하여 크랙가드라고도 불린다. 앞손은 복부를 보호하고 뒷손은 턱 근처에 둔다. 앞손 쪽 얼굴은 숄더롤과 무빙으로 방어한다. 피커브, 아이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 보여주는 깍꿍놀이에서 유래. 양손은 턱에, 겨드랑이는 최대한 붙인다. 위빙과 더킹을 많이 사용하며 허리를 이용한 훅과 어퍼컷 공격이 효과적. 크로스암, 양팔을 높이 올려 교차시킨다. 얼굴 쪽으로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 좋으나 시야가 제한되고 복부 방어가 취약하다. 롱가드, 기본 가드보다 두 손을 앞쪽으로 내민다. 방어력은 올라가나 파워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손은 공격과 방어를,
컨트롤하며 뒷손은 카운터를 노리면 좋음. 크라우치, 기본 가드보다 상체를 더 앞으로 구부린 공격 준비 자세. 체중이 앞으로 실려 있다. 제프리 크라우치, 상체를 크라우치보다 더욱 깊이 굽힌 자세로 접근 전에 유리한 자세. 방금 시연하는 영상과 함께 이 가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하나씩 다시 한 번씩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드의 종류 또는 복싱 기본 자세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 가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이며 양손을 올리고 뒷손은 뺨 근처에 둔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필리쉘,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와 비슷하다고 하여 크랙가드라고도 불린다. 앞손은 복부를 보호하고 뒷손은 턱 근처에 둔다. 앞손 쪽 얼굴은 숄더롤과 무빙으로 방어한다. 본인이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앞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점수 따기 좋을 겁니다. 앞손 뒷손 이렇게요. 피커브, 아이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 보여주는 깍꿍놀이에서 유래하였으며 양손은 턱에, 겨드랑이는 최대한 붙인다. 위빙과 더킹을 많이 사용하며 허리를 이용한 훅과 어퍼컷 공격이 효과적이다. 크로스암, 양팔을 높이 올려 교차시킨다. 얼굴 쪽으로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 좋으나 시야가 제한되고 복부 방어가 취약하다. 롱가드, 기본 가드보다 두 손을 앞쪽으로 내민다. 방어력은 올라가나 파워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손은 공격과 방어를 컨트롤하며 뒷손은 카운터를 노리면 좋음. 크라우치, 기본 가드보다 상체를 더 앞으로 구부린 공격 준비 자세. 체중이 앞으로 실려 있다. 크라우치는 영어 뜻이 쭈그리고 앉다, 웅크리다 이런 뜻입니다. 제프리 크라우치, 상체를 크라우치보다 더욱 깊이 굽힌 자세로 접근 전에 유리한 자세. 제프리 크라우치는요, 제프리라는 미국 예전 헤비급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사용해서 나온 말이죠. 제프리 크라우치. 제임스 잭슨 제프리입니다. 옛날에 미국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분이고요. 제 유튜브에 요거 가드의 종류에서도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서에게 맞는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거운 중량 운동보다는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섀도우를 하거나 고무저항 밴드를 이용하면 좋으며 맨몸 운동인 복근 운동, 턱걸이, 달리기 등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것보단 가벼운 거, 그리고 따로 맨몸 운동을 해주면 효과적이다. 펀치력을 키우는 방법 또는 강펀치를 내는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R형 섀도우, 턱걸이, 푸시업 등의 훈련을 하고, 이게 중요하죠. 체중을 실어 펀치를 칠 수 있도록 하체와 허리 힘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펀치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건 대한복싱협회 자료 코치 매뉴얼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트치기, 코치의 신호대로 다양한 속도로 섀도우 복싱하기, 저체급 선수와의 복싱 테크닉 연습,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섀도우 복싱. 미트를 빠르게 치니까 펀치 스피드가 당연히 향상되겠죠. 그리고 코치의 신호대로 다양한 속도로 섀도우하기는 느리게 했다, 보통 속도로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보통 속도로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섀도우해도 펀치 스피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체급 선수와의 복싱 테크닉 연습, 빠른 선수와 복싱 테크닉 연습하면 본인도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겠죠.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섀도우 복싱, 움직임이 제한됐기 때문에 계속 펀치를 낼 겁니다.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이상 펀치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풋워크 지도 방법, 스텝 지도 방법, 줄넘기와 스텝 레더 등을 이용해 리듬감, 균형 감각 등을 익히고 전진, 후진, 좌우 스텝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스텝 레더는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이런 훈련 도구입니다. 체급별 스텝 지도 방법. 경량급은 주먹 적중률을 높여 포인트를 쌓기 위해 전진, 후진 스텝을 활용해서
스트레이트 위주의 공격을 구사하도록 훈련시킨다. 치고 빠지기 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죠. 경량급들에게는. 경량급들은 치고 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중량급은 과도한 스텝은 체력 소모가 클 수 있으므로 워킹 스텝으로 경기를 진행하되 필요시 스텝으로 리듬감을 유지하며 진행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참고로 연령별 스텝 지도 방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영상에서 다루었던 지도 방법 1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어 기술의 종류와 설명입니다. 시험에는 방어 기술 3가지를 말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방어 기술을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우선 제가 방어 기술을 시연하는 영상부터 보시고 다시 한번 말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슬리핑, 머리나 몸을 살짝 옆으로 비켜서 피하는 기술. 체력 소모가 적고 방어 후 반격하기 좋음.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할 때 사용. 더킹, 오리가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모습.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피함.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하며 상대 허리 이하로 숙이는 건 반칙입니다. 위빙, 뜨개질할 때 나무 바늘이 움직이는 모양. 훅을 피하는 기술. 다리를 구부려 피하며 엉덩이 움직임은 V자가 아닌 U자 형태가 돼야 합니다. 스웨잉, 하체는 고정한 채 상체를 뒤로 젖혀서 피하는 기술. 다른 자료에서는 스웨잉 백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블로킹, 상대의 공격을 글러브나 팔꿈치, 어깨를 이용해 방어하는 기술. 패링, 상대의 공격을 쳐내는 기술. 인사이드 패링, 아웃사이드 패링이 있습니다. 커버링, 가드를 단단히 한 후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기술. 방어 후 빨리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클린치, 상대를 껴안아서 방어하며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야 효과적이다. 롤링, 상반신이나 어깨를 돌려서 피하는 기술. 주로 훅을 피할 때 쓴다. 사이드 스텝, 로프 근처에서 피할 때 효과적이며 직선으로 파고드는 상대에게 사용하면 좋음. 자, 방금 전체 화면을 통해서 방어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각각의 방어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리핑은 머리나 몸을 살짝 옆으로 비껴서 피하는 기술입니다. 체력 소모가 적고 방어 후 반격하기 좋음.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할 때 사용. 더킹, 오리가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모습을 형상한 거죠.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피하고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하며 상대 허리 이하로 숙이는 건 반칙입니다.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숙이며 피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위빙은 위브, 뜨개질 하다에서 나온 말이죠. 위빙, 뜨개질할 때 나무 바늘이 움직이는 모양을 본떠서 나온 말입니다. 주로 훅을 피하는 기술. 다리를 구부려 피하며 허리를 구부려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구부려 피하며 엉덩이 움직이면 V자가 아닌 U자 형태가 돼야 합니다. 옆으로 비껴가면서 피하는 거니까요. 스웨잉 또는 스웨이, 스웨잉 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웨잉. 하체는 고정한 채 상체를 뒤로 젖혀서 피하는 기술. 블로킹, 상대의 공격을 글러브나 팔꿈치, 어깨를 이용해 막으며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패링, 상대의 공격을 쳐내는 기술. 인사이드 패링, 아웃사이드 패링이 있습니다. 커버링, 가드를 단단히 한 후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기술. 방어 후 빨리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클린치, 상대를 껴안아서 하는 방어이며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야 효과적이다. 롤링, 상반신이나 어깨를 돌려서 피하는 기술. 주로 훅을 피할 때 쓴다. 사이드 스텝, 로프 근처에서 피할 때 효과적이며 직선으로 파고드는 상대에게 사용하면 좋음. 방어 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시연해봐라, 이런 것도 가르쳐봐라. 시험에 잘 나오죠. 이번에는
클린치와 홀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건 클린치는 상대에게 접근하여 껴안으며 방어하는 걸 클린치라고 하죠. 클린치는 상대방의 몸을 끌어안거나 팔을 얽히게 만들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홀딩은 상대방의 팔이나 몸을 고의적으로 잡거나 누르는 행동입니다. 클린치는 일시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클린치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어 수단으로 정당하게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홀딩은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지도 방법 편 2부를 마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합격의 길을 팍팍. 안녕하세요. 춤추는 장관장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춤추는 장관장이 함께합니다.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자, 그럼 이제부터 복싱 구술 지도 방법 마지막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방법 편 3부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각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생체 지도자 자격증을 왜 취득하려고 하시는지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복싱협회 약자는 하고 22년도 기출입니다. 22년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답은 BAK입니다. 복싱 어소시에이션 오브 코리아. 그리고 뉴트럴 코너란 어디를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정답은 중립 코너를 말합니다. 뉴트럴 코너. 기술 대표에 대해서 자세히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대표는 테크니컬 델리게이트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약자로는 TD입니다. 기술 대표는 IBA 대회가 IBA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술 대표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대회 진행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기술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규칙 규정을 준수하도록 책임이 있는 인력으로 대진 추첨, 체중 검사 주제, 경기 전 의무 검진 의사 지정, 비상대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으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사이드 의사는 시합 전 건강검진에서 일하도록 기술 대표에 의해 지정된다. 시험에는 링사이드 의사가 건강검진에 일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기술 대표입니다. 그리고 체중 측정은 기술 대표가 임명한 경기 임원이 수행해야 한다. 체중 측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사람은 하면 기술 대표입니다. 개최량 후 경기 시작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 대표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링사이드 의사회 의장과 협의한 후 이 조건을 완화할 권리를 가진다. 기술 대표가 경기 시작 시간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네요. 네, 원래는 개최량은 경기 시작 후 최소 3시간 이상 뒤여야 되는데, 또 기술 대표는 링사이드에서 수행할 지역 의사 또는 팀 의사를 임명할 수 있다. 선수가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링사이드 의사는 반드시 기술 대표에게 경기 중단을 알려야 한다. 시험 문제로는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기 중단을 위해 링 닥터는 누구에게 의뢰하는가? 정답은 기술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23년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코너 패드, 기술 대표를 기준으로 코너 패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입니다. 코너 패드는 뭐 홈코너, 청코너, 그 파란색, 빨간색, 또는 중립 코너, 뉴트럴 코너, 중립 코너는 흰색이겠죠.
이 링에 위치한 코너 패드의 위치입니다. 기술 대표 기준으로 가까운 왼쪽 코너는 홍색입니다. 기술 대표 기준으로. 먼 왼쪽 코너는 기술 대표 기준으로 흰색입니다. 뉴트럴 코너. 그리고 기술 대표 기준으로 먼 오른쪽 코너는 청색입니다. 청. 그리고 기술 대표 기준으로 가까운 오른쪽 코너는 흰색입니다. 뉴트럴 코너.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16번이 테크니컬 델리게이트 기술 대표 TD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16번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은 빨간색이네요. 홍. 그리고 가장 먼 왼쪽은 흰색. 가까운 오른쪽은 흰색. 그림에서 보시면 먼 오른쪽은 파란색. 청코너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참고로 그림에 보시면 파란색 네모칸이랑 빨간색 네모칸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컨의 활동 공간입니다. 그림에서 보셨듯이 세컨의 활동 공간은 1.5m 곱하기 2.5m 공간으로 되어 있고 링 코너에서 1m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에도 보면 1m 떨어져 있고 1.5m 곱하기 2.5m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경기 중 링사이드에 있는 사진사는 보시면 15번입니다. 15번은 보면 4명이네요. 4명. 저지 1번과 저지 2번 사이에 있는 15번 사진사는 4명입니다. 4명까지는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자료에는 경기 중 링사이드에 사진사를 4명 이상 배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4명 이상이니까 3명까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4명 초과인데 이상이라고 나온 거예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 원본 영문 원본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 자체도 보면은 4명까지는 돼 있죠. 15번이 포토그래퍼스가. 네. 그래서 4명까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지도법은 스트레이트는 상체와 허리, 골반, 다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팔을 뻗어 타격하도록 합니다. 체중은 왼쪽 발의 앞쪽으로 옮겨지게 하며 왼손은 왼쪽 앞면을 방어하고 상체는 팔꿈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가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배우는 사람이 턱을 들지 않나 보며 왼손 가드가 떨어지나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훅은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팔의 궤도가 반원을 그리는 형태의 펀치입니다. 옆구리가 고정된 경첩같이 움직이면서 타격하는 쪽으로 폭발적으로 돌리는 데서 힘이 나옵니다. 경첩은 요 옆에 따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쓰는 거죠. 훅을 때리는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게 합니다. 팔의 각도, 주먹이 멈추는 위치, 체중 이동과 밸런스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어퍼컷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주먹을 수직으로 올려치는 공격 방법이며 주먹이 얼굴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므로 인해 체중이 아래에서 위로 옮겨가게 합니다. 타격 지점에 너클 파트가 닿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지도법은 본인들이 혹시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인파이터가 아웃복서와 경기할 때, 인파이터와 아웃복서의 경기네요. 인파이터는 아웃복서랑 경기를 하려면 전진 스텝, 위빙, 더킹 등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접근하도록 노력하며 구석으로 몰아간 뒤 바디 공격 등을 통해 상대를 공략한다. 그럼 아웃복서가 인파이터와 경기할 때 풋워크와 잽을 활용해 접근을 막으며, 당연하겠죠. 인파이터들은 파고드니까 풋워크와 잽을 활용해 접근을 막으며 상대가 접근했을 경우 훅과 어퍼컷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클린치를 사용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키가 대부분 작은 선수들이 인파이터를 하니까 훅과 어퍼컷, 접근했을 땐 훅과 어퍼컷을 사용합니다. 키가 큰 선수와 경기할 때 끊임없이 양쪽으로 움직이며
접근한 뒤 상대의 가격을 피하고 카운터 펀치로 가격한다.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면 그만큼 접근하여 균형을 잃도록 만든다.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팔도 길어서 주먹을 냈을 경우 회수가 느리겠죠. 그래서 카운터 펀치로 가격을 많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키가 크다 보니까 가늘고 길면 균형 잡기 어렵겠죠. 그래서 균형을 잃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키가 작은 선수와 경기할 때 일직선으로 물러나지 않으며 사이드 스텝으로 측면으로 움직인다.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을 사용한다. 발동작이 빨라야 한다. 장거리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끊임없이 펀치를 내며 펀치가 빗나가면 클린치한다. 키 작은 선수들은 접근전을 하려고 하니까요. 일직선으로 물러나지 않고 사이드 스텝 측면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을 사용한다. 상대는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붙게 스트레이트로 사용해주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또는 접근했을 경우 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어퍼컷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크라우처와 경기할 때 크라우처는 스워머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그 뜻은 여기 참고 자료로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을 크라우처, 스워머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몸을 웅크리고 빠른 템포로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오는 선수, 다소 덩치가 작은 선수들이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가져가기 위한 스타일입니다. 타이슨 조프레죠. 그래서 크라우처와 경기할 때는 정확한 스트레이트 또는 카운터로 상대의 공격을 막고 상대가 균형을 잃거나 지쳤을 때 어퍼컷을 사용한다. 다소 덩치가 작은 선수들이 많이 쓰니까 또 이런 선수들은 접근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퍼컷이 좋습니다. 러시아와 경기할 때 닥도라는 선수들이라 그러죠. 돌진해 오는 선수와 경기할 때는 사이드 스텝을 하거나 잽으로 견제하면서 에너지를 소모시켜 상대를 지치게 한 다음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을 사용한다. 다음 슬러거와 경기할 때 또는 펀치력이 강한 선수를 상대할 때 계속 움직여서 상대의 타격거리를 벗어나도록 하며 활발한 스텝을 이용한 인앤아웃을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가격한다.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되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타격거리를 벗어나고 그러기 위해선 스텝을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요. 인앤아웃을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가격한다는 치고 빠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카운터를 잘 치는 선수와 경기할 때 카운터 복선은 역공을 잘하죠. 우리가 한 대 치면 바로 다시 역공을 해서 주먹을 날리는, 펀치를 날리는 선수. 카운터를 잘 치는 선수와 경기할 때는 페인트 동작으로 펀치를 내게 만든 뒤 반격한다. 상대가 카운터 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페인트 동작으로 상대가 카운터를 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또는 카운터를 치려고 주먹을 내밀었는데 상대는 페인트 동작이었거나, 그리고 또 카운터는 상대의 주먹이 나온 뒤에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카운터 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면 상대가 카운터를 칠 틈이 없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우스포와 경기할 때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왼쪽으로 돌면서 상대의 뒷손 공격으로부터 멀어진다. 상대의 왼손이 뒷손이고 제가 왼쪽으로 돌면 상대의 왼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사우스포의 왼손으로부터, 뒷손으로부터. 상대 선수의 앞발 바깥쪽에 나의 앞발을 두어 공격을 피하기 쉽게 만들고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저의 왼쪽 발을 상대보다 더 왼쪽에 둔다는 말입니다. 공격을 피하기 쉽게 만들고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제 발에 걸리겠죠. 상대가 뭘 하려고 들어오거나 피하거나 이럴 때 제 앞발에 걸려요. 상대의 앞손을 패링 등으로 저지하여 앞손끼리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한다. 입니다. 서로 앞손, 제 왼손, 상대의 오른손. 상대의 오른손이 앞손이니까요. 사우스포는 서로 많이 부닥치겠네요. 사우스포와 경기할 때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상대의 뒷손 공격으로부터 멀어진다. 상대의 앞발 바깥쪽에 나의 앞발을 두어 공격을 피하기 쉽게 만들고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상대의 앞손을 패링 등으로 저지하여 앞손끼리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한다. 이상 지도 방법 편 3부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엄지척을 드립니다.